장기심 시작하시죠, 뭐. 예, 사회에서 좀, 예, 예. 예, 그러면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두 가지만 공지를 드리면요. 먼저 방금 조영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발표자 이외에는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는 이제 추후 저희 학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하도록 녹화 드린다는 점을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자원경제학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장희선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2030년 NDC 목표 상향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담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18년 배출량 기준 최소 35%를 넘는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요. 탄소 중립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해야 할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한 수렴 과정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의 시작으로 박호정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박호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NDC 목표 상향 조정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주제로 자원경제학회하고 한국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게 여러분의 안전을 되었고요. 위하여 버스가 운행 중 안전벨트를 예, 지금 여기 저 화면상으로 보니까는 정말 그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금 얼굴을 지금 모아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학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1차 세미나에 이어서 2차, 3차 세미나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 한국에 나아갈 바를 제대로 짚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또 손길도 있었습니다. 방금 저기 소개한 전북대학교의 장희선 교수 외에도 단국대학교의 조홍종 교수님께서도 지금 1차, 2차, 3차 세미나 구성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또 여러 학계 중진 분들이 모여서 스터디하고 계시는데 오늘 토론 외에 또 이렇게 그 줌으로 얼굴 보이시는 분들도 여러 의견들 좋은 게 있으면은 또 같이 개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발제해서 또 뵙도록 하고 여기서 인사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진호 한국에너지학회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에너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앞에서 박호정 회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 에너지학회하고 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이러한 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대부분 인류 공용을 위한
지상 최대의 과제임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 삶과 직결된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이 전문가들의 어떤 이 집단 지성을 종합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못하고 그러한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뭐 1회뿐만 아니라 한 몇 차례의 저희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최적화된 모습은 무엇인지 전문가적인 시각을 좀 모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학회는 사실은 이거하고 별도로 학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칭 국민을 위한 한국 에너지의 미래 아젠다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편찬하기 위해서 지필지를 구성해 가지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전문가의 기술서가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각 에너지원의 그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고 저희들 예정으로는 가능한 한 올 연말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그 책을 탈고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한 군데 모여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좋은 방향으로 어려운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학회가 조금이라도 미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그 자원경제학회에서 이 모든 준비의 그 세세한 과정을 다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사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인사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렇게 주제넘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좌장을 맡고 또 이렇게 이 모임이 성사하게 된 양학회 교수님들이 여러 명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뭐 좌장을 맡다 보니까 대표격으로 그냥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말씀 일단 이 회장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 학회장님들 이런 모임을 공동으로 이렇게 오케이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결단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에너지 미래와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좌장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발표자들 분들은 25분씩 시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시간을 좀 절약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발표 끝나고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제 토론자분들 3분 토론을 하실 텐데 한 7분에서 하여튼 8분 정도로 일단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자들 토론자 토론 끝나면은 제가 이제 채팅방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발표자분들 발표하는 거나 토론자분 토론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채팅방을 쭉 보고 거기서 이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게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3분 발표자들이 발표자 토론자나 그 프로에서 나온 질문에서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2분 학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이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또 조영종 교수님, 장승 교수님 등등 박종배 교수님 고생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박희준 교수님죠. 예, 먼저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저희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았는데요. 요즘 이 주제가 탄소 중립 또 그 NDC가 되다 보니까는 주제도 많이 무겁고 저도 좀 요즘은 너무 진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이야기로 해서 시작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스타워즈 그 1탄이었어요. 이거 이제 그 에피소드 4인데 이거를 보면서 그때 좀 퍼즐이 있었어요. 왜 오비완 케노비가 다스 베이더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라이트세이버를 내려놓고 죽었는지 그 퍼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데스스타를 보고서 세상에 저 어마무시한 저 데스스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철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건데 첫 번째 퍼즐은 에피소드 5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해결했고요. 두 번째 퍼즐은 에피소드 3에서 이제 좀 나왔습니다. 그 막대한 이 철의 양이 공급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보다도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데스스타가 지금 저렇게 파괴된 상태로 있는데 이 엠파이어 제국군이 이제 데스스타가 파괴돼서 망했다라기보다도 저 당시에 저 데스스타를 만드는데 소요된 철이 어마무시했는데 저게 이제 그 자원이 낭비가 됐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열심히 조사해 보니까 10에 15승을 저기 저 페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8 페타톤 이게 2013년 12년도의 GDP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GDP의 13,000배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제국군은 파이낸셜 멜트다운 됐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써야 되고 또 뭐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고철을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뭐 도전도 있길래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토탈 10에서 10분 이내로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집도 함께 유튜브에서 공유를 할 테니까 또 이거 보시다가 제가 오늘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특히 탄소 국경 조정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이든 뭐 전화든 주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7월 14일에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공교롭게 동일한 7월 14일에 탄소 국경세를 물론 이제 연방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은 민주당의 하원 의원 몇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은 EU 같은 경우에는 영내 탄소 누출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미국의 고용과 미국의 이 기술력으로 아메리카를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게 미국의 또 EU의 지금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이거는 관련된 해당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최근에 또 이 탄소 중립 외에도 미국 EPA가 AIM Act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HFC라는 온실가스를 규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HFC가 뭐냐면은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CFC 생산이 금지가 됐을 때 이에 대체 물질로 만들어진 게 HFC인데요. 사실은 CFC 생산도 듀퐁이 하고 있었고 그 듀퐁이 HFC 대체 물질을 만들 때쯤 되어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HFC 규제인데 CO2보다도 훨씬 이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높은 거고요. EPA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듀폰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HFC의 대체 물질 개발에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환경 보호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또 오존층 파괴 이런 환경적 동기와 아울러서 이 아까 그 미국과 EU의 경우도 보셨지만은 경제적인 어떤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초안에 의하면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 하는데 거기에는 저는 이 생태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역량을 통한 생존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돈 쓸 일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국가 역량을 키워야 될 때인데 그게 지금 우리 NDC 목표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NDC 기준 연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2005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EU는 1990년 기준입니다. 이 기준 연도를 어떤 근거로 잡느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강제적인 어떤 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블룸버그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해 놓은 것처럼 각국이 기준 연도 잡는 기본적인 그 배경은 뭐냐면은요. 감축이 각국의 그 감축 노력이 더욱더 야심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에서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렇게 잡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래프가 재미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레포트된 거고요. 1990년은 EU 기준으로 기준 연도고요. 그 다음에 2005년은 미국의 기준 연도, 2013년도는 일본이 잡은 기준 연도입니다. 2017년도는 바로 우리가 직전에 기준 연도로 잡은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2018년도로 됐죠. 그래서 파리 협정을 이 파리 협정에서 말하는 이 목표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각국마다 온실가스를 감축을 할 경우에 이 기준 연도가 달라질 때마다 이 감축 이 양도 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이게 이제 회색이 우리가 EU처럼 1990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배출량보다 더 증가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처럼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도 감축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2013년도를 택했을 경우에는 조금 감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노란 것에 이거는 2017년 기준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 노란 게 더 길어지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거로 테두리 되어 있는 게 각 나라가 정한 기준 연도인데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코앞에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감축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공정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는 기준 연도를 정할 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여기 미국 사례를 보시다시피 2005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가 피크 연도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게다가 각 나라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서 충분히 그 정점 연도가 확인되고 난 이후에 기준 연도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은 2017년이었고 지금은 왜 2018년으로 하느냐? 그리고 2018년으로 했었을 때 기존의 24.4%에서 35% 이상이 이게 합리적인 목표 설정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비판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건 각 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그 BAU 배출량 대비 이 NDC 타겟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한국이 지금 가장 레디컬하게 지금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급 위기에 한국은 앞으로도 대응할 여력이 있는가인데요. IMF 최근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해보니까는요, 이 빨간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어떤 그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이 앞으로 기후 위기에도 닥칠 건데 국내 산업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그 우리가 그동안의 탄소 중립에 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은 정책의 단절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는 그냥 시간 관계상 또 혹시 뭐 Q&A 때 있으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DC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30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 9년밖에 안 됩니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에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로 지금 감축 기술 로드맵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 35% 이상을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또는 구체적인 그런 기술 로드맵은 지금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또 알려져야 하는 거고요. 우리 또 학계하고도 또 좀 공개적인 그런 토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 같은 경우에
이게 의원 발의 법안인데 이럴 경우에 비용 추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용 추계 미사유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탄소중립 기본법의 내용이 선언 즉 35% 이상이라는 것이 선언적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비용 추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니죠. 사실은 이게 35% 이상은 결코 선언적 공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되면은 앞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과 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지금 제3기에 들어간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당량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아래에는 얼마 전에 조홍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정리해 주신 건데 여러 가지 지금 감축안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 합해가지고 150기가가 넘는 수준의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달성 가능한 건지 뭐 이런 현존 기술에 대한 그런 제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얼마이며 에너지 물가와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투명하고 또 좀 그 공개적인 그런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2050 탄소 중립을 바라보면서 2030의 NDC 목표를 지금 또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그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지금 소거 해제 이건 뭐죠? 장희선 교수님 제가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건가요? 소거 해제 이게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안 된다 막 이래 보니까 들리나요 지금? 저한테 이상한 지금 뭐가 뜨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NDC와 관련해서는 최적의 어떤 시점에 대한 고민들,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는 저희 학회 홈페이지 그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CBM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각 조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좀 보시고요. 나름대로 좀 잘 만들었지만은 또 협상의 여지가 많은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주시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또 Q&A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에 대한 부분도 또 혹시 그 뒤에 정은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의 역할이 많은 토론을 위한 시간의 이 배려가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넘어가고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여러 가지 또 그 그린 스틸 생산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소위 빌드 백 배럴 정책을 통해 가지고요. 미국의 노동력과 미국의 기술로 미국의 산업을 재건을 하되 기후변화의 레질리언스를 갖춘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몇 개월 전에 촬영된 거고요. 바로 금주에 루이지애나에 또 허리케인 아이다가 덮쳤죠. 지금 이 이제 그 루이지애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이 미국의 교량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후 변화의 이 강건한 형태로 가져가고 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기후 변화, 탄소 중립, 탄소 국경세, 인프라 딜 이런 게 다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우리가 탄소 중립은 가야 하지만은 이 미래 세대의 어떤 경제적인 생존권, 국가적 규모의 어떤 역량 확충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를 소개했고요. 제 발표는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세 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 그리고 NDC 어떤 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측면에서 봤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KT의 정은희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산업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산업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직접 공정 배출, 여기 오른쪽 위에 편입니다.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전환 부분, 에너지 부분에서 다시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직접 배출 쪽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소 화합물과 같이 공정가스 또는 냉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공정 배출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직접 배출과 공정 배출이 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철강, 화학, 시멘트, 정유 이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간접 배출이 이제 전력 사용, 에너지 사용에 의한 건데 철강, 석유, 화학과 그다음에 기계하고 기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은 그러니까 그 간접 배출, 전력 사용에 의한 게 많고 직접 배출은 철강, 화학, 시멘트 이쪽은 원료에 주로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요 4개 또는 6개 산업만 없으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뭐 80% 아니 50% 산업 부분의 80% 이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린 게 이 오른쪽 아래 그림입니다. 철강, 금속 계열이 기계를 거쳐서 부품을 거쳐서 이제 자동차, 조선으로 가고요. 화학, 석유, 정유하고 석유화학이 고무 플라스틱, 전자, 전기 해서 반도체를 거쳐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빨간색 글씨로 나타나는 게 소위 첨단 산업이라고 OECD가 분류한 거고요. 파란색이 중위기술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위기술 산업인 이 까만색 산업들을 왜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면 산업 간 연관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는데요. 예, 한국 산업이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8%고 중국이 29%고요.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게 아니고요.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구분돼서 나가 있지 않고 대부분의 주요한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안에서 인하우스로 다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되는 산업 부분입니다. 주황색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이고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2000년 이후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 결과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떨어졌습니다. 가운데 위에 보시면은 한국 철강 산업,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철강 부분에서 신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한 2012년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 11년 동안 세계 1위의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포스코가 주도하고 현대제철이 진입하면서 이 에너지 소비 저감 잠재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반도체는 생산, 파란색처럼 생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정 배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국은 성장과 이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있어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는데 산업의 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산하고 산업 부분에서 수출과 생산 부분에서 주요한 상위 10대 산업입니다. 시기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상위 10대 산업이 생산에서 60에서 65%, 수출에서 70에서 75% 차지하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상위 10대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이 수출 중에서 대부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고 왼쪽의 생산도 수출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즉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제조업을 견인하고 있고 이 산업들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이치인데요. 위에 부분은 산업 전체, 경제 전체의 GDP를 국가별로 비중을 나눈 것입니다. 분야를 보면은 미국이 산업 전체에서 줄곧 25%, 중국이 10%에서 2010년에요. 2018년에 18%로 올라가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일본, 독일들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업으로 넘으면 전혀 다른 판도가 벌어지고 있고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중국이 18%에서 2018년 30%까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 17에서 17. 예. 조금씩 이제 일본이 조금씩 위축되고 독일도 하고요. 장한 게 이제 한국입니다. 제조업 부분에서 3%에서 3.3%로 이 와중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위상도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제조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아까 어떤 분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연구원에서는. 이게 그림이 제가 굉장히 못 그렸는데요. 90년부터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했나를 봤더니, 예, 뭐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중국 치고 올라가는 건 대부분 중국이고요. 일본, 독일이 좀 있는데, 요 중간쯤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요 빨간 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등을 해본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90년 이후로 선진국이 계속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고, 목표 시점을 주로 기준 시점을 잡았던 90년 이후로 산업이 대부분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한국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50년까지도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화학, 철강, 시멘트, 세라믹,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한 기초소재 산업이고, 그리고 예, 그 부품들입니다. 4차 산업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전산화의 비중, 제조업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조업 비중을 왜 못 떨어뜨리냐고 하는데, 19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30년까지 비전을 할 때, 같은 때 독일이 현재 21%인데 자기네 나라 25%까지 제조업 비중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글로벌 위기 하에서 제 주요국들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50년 탄소 중립 비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2018년에 7억 3천만 톤이 아마도 가장 최고점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2018년에 그러니까 기준을 잡고 2050년까지 이렇게 제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산업 부분이 2억 6천만 톤 맨입니다. 파란색 2억 6천만 톤에서 5,300만 톤이 떨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가능성 부분들,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CCS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산업은 순전히 생산 부분에서만 80%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20% 왜 못 줄였냐라고 하시면은 원료 때문입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그 탄소 중립 산업 부분 추진 전략은 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 석유화학이 이제는 그냥 화학, 케미스트리도 되고요. 바이오 기반으로 넘어가고, 자동차도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 바뀌고, 산업 구조들이 바뀌고요. 혁신 공정을 바꾸겠다. 수소환원 제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20년 동안 R&D를 했어도 이제 겨우 데모 플랜트 하나 나온 기술입니다. 더군다나 수소 안정적 공급 부분들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고려해서 전기로 바뀌는 거 뉴스 보시고 옛날에 다 전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원료가 철스크랩이라는 얘기는 모든 불순물들을 갖고 있는 한번 사용한 자원이기 때문에 고급강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썼던 건데, 철스크랩으로 모두 다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600만 톤의 철스크랩을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한 800만 톤 정도 더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정도야라고 하시는데, 세계에서 터키라는 우리나라가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금도. 현대자체를 움직이면 세계 철스크랩 시장이 바뀌는 정도인데, 2배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나온 조치가 일본, 중국, 미국, 철스크랩 수출 금지입니다.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납사 크래킹 센터가 NCC 공정이 바이오, 수소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아까 불화가스 얘기하셨는데, 불화가스도 전부 다 바꾸겠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밀하게 이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화가스, 공정가스 개발 능력 없고요. 4-9은 고사하고, 9은 고사하고, 4-9의 그 순도를 자랑하는 산업용 가스 생산 못합니다. 노후 설비 교체 다 해야 되고요. 엉뚱하게도 30년, 50년 그 자원순환 얘기를 했더니 폐플라스틱이 사용 줄어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결국 폐플라스틱 수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역설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철강은 요 지금 중간에 있는 네모입니다. 일산화탄소, 이 유연탄인데요. 유연탄을 수소로 바꾸면서 여기서 물이 나오는 이러한 꿈에 이 수식은 간단합니다. 개념도 간단하고요. 근데 이거를 구현하는 게 앞으로 30년 안에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두에게 있어서 질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기로는 전력을 80% 사용하고요. 전로는 석탄을 90% 사용합니다. 이거를 모두 다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철강 산업에서 우리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석회석 그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이 공정에서 석회석을 생석회를 쓰는데 그것만 남기고 모두 다 바꾸겠다는 걸 의미하고요. 시멘트는 산식이 석회석 CaCO3라고 하는 것이 C의 클링커 생산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나타냅니다. 시멘트 산업이 탄소 중립을 의미한다는 것은 시멘트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건물 무엇으로 지을 건가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나무로 지으면 되고 돌로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순환경제 부분에서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천연자원 중에서 그 자급하는 유일한 그 산업이 석회석입니다. 순도 좋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없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구입니다. 그리고 간접 배출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거는 35%입니다. 석유화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정을 다 바꾸는 겁니다. 석유화학을 안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 오른쪽 그림 아래인데요. 석유화학 NCC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저저저 BTX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그 다음에 반도체에 나가는 모든 정밀화학 재료가 됩니다. 탄소 복합재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석탄에서 나오는 이 계열을 따라갑니다. 탄소 복합재조차도 석유화학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 석탄 기반에 있는 원료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정유는 지금 중간에 석유 제품 생산 안 하겠다. 좋다. 머티리얼을 곧장 생산하겠다.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 또는 크루드 오일 투 머티리얼 산업으로 석유 제품 생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물질 제조업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종합반도체 업체인 IDM이나 그다음 파운드리 반도체만 생산하는데 이런 데 있는데요. 여기가 간접 배출 전력 75%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정가스 25%는 이거 다 없애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K반도체라고 해서 500조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여기에 따른 전력 사용과 공정가스 사용량 전혀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 부분은 지금 대책도 없습니다. 펨스, 에너지 전환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효율화. 여기에 대해서 기술과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그 기술, 디지털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불행하게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설비, 공급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생산 과정에서는 721만 톤만 배출을 하고요. 운행 과정에서 1억 톤가량 배출합니다. 9,960만 톤인데요. 자동차의 생산 구조가 전부 바뀌는데 제품 구조가 여기에 대해서 생산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수소차 모두 바뀌었을 때 그 생산량에 필요한 전력 사용 부분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NDC입니다. NDC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왜 90년이고 2005년이고 13년인가? 이 오영락 교수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게 7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이유가 90년.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90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 일본은 13년이 정점이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2005년이고요. 한국, 중국, 인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점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선진국과 동일한 40 내지 60%까지 지금 줄여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것들과 대비해갖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러한 NDC 목표 설정입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주요국 탈탄소화 부분들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전환, 에너지 전환 얘기하는데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느 정도 저는 인프라를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력 안정적 공급까지 지금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산업의 안정적 성장 부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혁신 공정 제품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철강, 화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줄이라는 말만 있고요. 민간 차원에서 저탄소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카콜라, 애플, 구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나 이런 걸 많이 쓰는 데가 아니고요. 모아갖고 그거를 조립하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신재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아리백을 선언 못하고 외국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라는 부분은 기업이 할 수, 산업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산업 부분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 산업 경쟁력과 환경 경쟁력을 동시에 보는 게 목적이지 지금 탄소 중립이 유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들에 대한 얘기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으면 우리 정윤 박사님 또 구체적인 걸 더 얘기해 주실 텐데, 그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토론 시간으로 좀 돌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NDC가 이제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 손양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나오나요? 네, 저 인천대학교 손양훈입니다. 저는 NDC 목표 상향과 전력 부분의 파급 효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마음속에 담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원이 거의 없다. 실제로 지금 94%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아까 정은미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잘 안 쓰는 산업 구조나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자원이 없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사실은 에너지 정책을 좀 더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해온 과정을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나으니까 이걸 한다 이렇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이나 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많은 반대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길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어떤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던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탈원전, 탈석탄, 그리고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하는 NDC까지 이제 아주 엄청나게 무모한 정책들이 아주 거의 휘둘러 왔고 그게 아마 에너지 정책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부도 기본 계획도 만들고 에너지 기본 계획도 만들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했지만 우리가 에너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한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재원 마련하고 투자하고 공사하고 민원 해결하고 개통 연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꿈 같은 얘기를 갖고 에너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탄소 중립이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흑마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마술이라 하면 당할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그러합니다. 현재 무리하게 NDC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올 연말 11월 말에 열리는 이제 당사국 총회에 가서 NDC를 제출할 예정인데 그러려면 국회 통과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매우 임박한 것 같습니다. NDC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공개한 적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어저께 통과한 탄소 중립 기본법인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몇 가지 신문 기사를 보면 아주 엄청난 양의 이제 NDC를 아마 상향 보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한번 보고되면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우리를 평가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엄청난 이런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환노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그저께 이제 탄소중립기본법이 이제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언론중재법과 두 개가 같이 갔는데 언론중재법은 그래도 언론에 뭐 반대도 좀 있었고 야당도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탄소중립기본법은 아마 통과하는데 찬성한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안을 이렇게 보니까 법안에는 어떤 법이든지 법안을 낼 때는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미첨부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근데 이 법안에 있어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미첨부 사유라고 적어 놓은 게 전부 다가 모든 항목이 재정 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용을 측정해 본 적도 없고 평가해 본 적도 없고 그걸 갖고 논의해 본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에서 보면 NDC는 에너지 정책과 궤를 너무 많이 벗어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NDC를 높여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무상 할당량을 대폭 줄여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부터 말뚝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유연하게 기술이 발전하는 데 따라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면서 감축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속해 버렸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도를 상실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NDC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탄소중립위원회나 이 법안에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뭐 은연중에 이런 문서가 나와서 신문기사에 난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숫자를 보니까 막 만든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숫자를 인용해 봤습니다. 이 숫자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는 7억 2,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는데 현 NDC, 작년에 보고한 NDC에는 그걸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나와 있는 1안, 2안, 3안, 4안이라는 건 아마 어떤 옵션 같은데 이 옵션에 따르게 되면 481, 463, 451, 420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오늘 제가 발표하는 중에 전환 부분은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줄여야 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발표한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미 그 전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극대화된 맥시멈의 양만큼을 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양을 믹스를 이렇게 보시면 1안, 2안, 3안, 4안에 있어서 괄호 속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기존의 안은 우리가 신재생을 전체의 20%를 하겠다. 3020, 2030년에 20%를 하겠다는 안이 지금까지 기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1안, 2안, 3안, 4안, 공이 거의 40% 수준에 도달하도록 줄이겠다. 신재생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재생을 40%까지를 늘리는데 그게 불과 8, 9년 후인 2030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설비를 많이 해야 되는가를 추계해 보면 태양광은 약 125기가와트, 풍력은 34기가와트 정도 되어서 둘을 합치면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서 160기가와트 정도 되게 됩니다. 8년 후입니다. 근데 우리가 9차 수급 계획에 있어서 신재생이 매우 도전적이어서 잘 도달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의 양이 34기가와트와 24기가와트로서 58기가와트였습니다. 즉 58기가와트에서 160기가와트로 갑자기 이번 NDC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8년 후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만들면서 302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전 정부까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2030년까지 11%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2배를 확장한 것이죠. 그에 이어서 바로 그 해에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재생을 늘렸고
원자력의 수명 완료 10기를 가동 중단했고 신구 6기를 제외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이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정합성이 없어서 전환 부분에다가 추가로 3,400만 톤을 더 줄이는 안을 또 만들었고요. 2020년에는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연말에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신재생을 2030년까지 58기가와트를 하겠다. 그리고 석탄도 30기를 폐지하겠다. 그것을 LNG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든 2021년 NDC 감축 목표 상향은 58기가와트에서 160기가와트로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번에 단번에 102기가와트를 늘리는 신재생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기가와트의 설비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점검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메가와트라 하면 1기가와트의 1000분의 1입니다. 1메가와트의 설비의 태양광을 지으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본 화면으로는 축구장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4,5천 평 되는데요. 4,5천 평의 평평한 땅에다가 축구장 2개에다가 태양광을 가득 깔면 1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 2개를 가득 깔면 1메가와트라면 1기가와트를 까는 데는 축구장이 2,000개가 필요합니다. 2,000개의 땅에다가 축구장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깔면 한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 우리 평으로 따지면 400만 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한 200평 정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지 면적은 약 1헥타르 정도 1.5헥타르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메가와트 설비를 지을 수 있는 4,5천 평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1기가와트를 지어야 되는 400만 평은 어떤 땅인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UAE가 실제로 지어서 가동하고 있는 누르 태양광 발전을 구글 맵에 들어가서 위성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이 전체가 이제 태양광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축구장 한 2,000개 혹은 400만 평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이 땅은 내가 UAE 여러 차례 가봤는데 완전한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완전한 황홀한 땅에 있는 평지에 이 발전소를 지은 것이죠. 만약 이런 땅이라면 거의 무한대로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사광선이 내리쬐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운 사막이기도 하고 이 400만 평의 이런 누르 발전소를 UAE가 지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는 앞으로 8년 안에 우리나라 땅에다가 100수십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많이 돌아봤지만 이런 어떤 평지가 빈 땅이 숲이나 논이 아닌 어떤 땅이 이렇게 넓게 400만 평이 펼쳐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100몇십 개를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우선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급 추이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태양광과 풍력의 누적 보급량입니다. 말하자면 푸른색, 파란색 그래프는 태양광이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풍력입니다. 태양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풍력은 연간 한 200메가와트 늘어나서 이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2030년에 한 4기가와트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태양광은 연간 한 4기가와트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최근에 2019년에 이제 원래 데이터는 아직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 4기가와트 정도 더 늘어났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 20기가 가까운 신재생이 늘어나는 그런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50기가와트를 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아마 58기가와트를 우리의 목표로 8년의 목표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을 더 늘리게 되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 커브 현상 때문에 다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계획 우리에게 아직 없습니다. 해상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만 막대한 민원과 비용 상승에 직면하고 있어서 9차 목표인 58기가와트도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불확실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NDC를 만든
안과 기존의 계획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6년부터 현재 우리는 2021년에 있고요. 6번째 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2034년까지 우리는 이렇게 신재생을 짓겠다고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연료전지, ICC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속도가 늘어난 양에서 2030년을 보시면 한 58기가와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숫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160기가와트라는 NDC 상향의 결과는 바로 2030년 옆에 붙어 있는 파란색 수직선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160기가와트를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9월에 있고요. 2021년까지 늘어나는 속도에서 아무리 선을 그어봐도 160기가와트까지 갈 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0기가와트가 만약에 여름에 한 시즌에 갑자기 다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아마 모든 발전소를 다 꺼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아마 그 당시가 되어도 총 수요가 피크 기준으로 100기가를 넘기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신재생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우리는 개통을 운영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거 짓기도 어렵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하는 걸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박호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합니다. 이건 무슨 그래프인가 하면 각 국가가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990년을 1.0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주황색, 연두색의 나라가 바로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벌써 1990년에 탄소 배출량 피크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2020년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지금 줄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굉장히 빠르게 줄지는 않지만 줄고 있는 중이죠. 일본은 2005년에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하였고 지금 줄고 있고요. 미국은 셰일가스 때문에 석탄을 LNG로 좀 내추럴 가스로 교체하면서 2013년부터 피크를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줄창 올라서 1990년에 2.5배를 쓰고 있고요. 2018년이 아마 피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듯 한데 아마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정말로 피크를 맞이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에너지 쓰는 패턴이나 우리의 가격 정책을 보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NDC는 여기에서 바로 2050년에 제로에 이르기까지 그냥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것을 전망을 해서 2030년에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 하고 국제사회에다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은 양은 우리가 지금부터 90도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그냥 내리 꽂아서 줄여야지 되는 양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미 산업부문에도 말씀하셨고 네. 엄수고 부탁합니다. NDC 상향에 따라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라가 못 됩니다.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하게 되면 한전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증가하고 수요 조절 기능이 없어져서 전력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온실가스는 더 늘어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또다시 신재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급량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수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NDC 상향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대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에너지에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서 전력 수요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미친 듯이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석탄을 LNG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꼼짝도 못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늘릴 만큼 늘려놨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석탄과 LNG 모두 다 가격이 거의 2배 상승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환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아마 원자력의 수명 연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옵션은 원자력 우리가 수명을 30년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되며 신재생 에너지와의 개통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신규 부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송전망과 개통 운영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SMR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SMR은 8년 이내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확보되지 않았고 상업 운전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폐로하기로 했던 원전 11기가 있는데 그것을 수명 연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 경수로가 2034년까지 8기를 폐로하기로 하였고요. 그 내용은 아래 있는 점과 같습니다. 중수로도 3기를 폐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만 따진다면 폐로 계획은 10기이며 그 총 용량은 8.4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8.45기가와트면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 우리가 이 10기 8.45기가와트를 모두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원전 이용률 80%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있어서 배출량 기준으로 27% 혹은 12%까지 감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탄을 기준으로 하느냐 LNG를 기준으로 하느냐 좀 달라집니다. 등가 태양광 용량으로는 45기가와트 정도 될 것이고요. 등가 육상 풍력으로는 29기가와트 정도의 양을 원자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와 그다음에 이 빠른 속도로 이 폐로하기로 했던 발전소를 다시 수명 연장에 들어가야 하고 투자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올여름만 해도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폐로하기로 했던 석탄 발전소를 급히 돌리고 참 세월도 원자력 발전소를 풀로 가동해서 넘어갔음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안은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맨 마지막 줄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고 그를 통한 수요 관리, 원자력 수명 연장 등을 통하여 8년밖에 남지 않은 NDC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부터 지금 이미 법이 통과한 이 NDC 내용을 우리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 산업체들은 스스로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지만 굉장히 높은 전기요금과 그다음에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는 환경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에너지 설비를 어떻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이건 우리가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쩌면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력 분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수치와 어떤 자료를 갖고 현실적인 그런 제약적을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 그 세 분 발표를 들었는데 시간을 다 잘 지켜주셔가지고 시간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이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뭐 다 들으셨겠지만 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아마 먼저 국민기지 전체를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박현준 교수님이 NDC의 어떤 그 기준 설정부터 해가지고 이게 국가 형평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지적 얘기하신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탄소를 제대로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의 어떤 어떤 국민 경제의 어떤 경제적 여력, 자본적인 어떤 이런 성장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정은미 박사님의 경우는 우리나라 산업의 디테일한 측면, 우리가 흔히 다스비 삶이라고 얘기하자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첨단 산업과 소재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에 소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수국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NDC 상향을 갖다 달성하고자 하는 그 수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도 문제지만은 개통 운영이라든지 또 보급의 어떤 그 추세를 봤을 때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전력 산업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뭐 좀 치기 전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부가 정책을 정하는 거 보면요, 시장이나 산업이나 전력 산업 개통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의
그것도 사실 국제 선진국들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개독을 압박하는 거기에 그냥 좀 동조해가지고 그런 약간 추상적인 그 포퓰리즘에 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 분 발표 이렇게 뭐 모든 뭐 쟁점들 많이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3시 5분인가요? 3시 5분인데 정확하게 3시 15분에 자리에서 다시 이제 세 분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고 또 프로에서 나온 질문을 받아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영탁 휴식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좀 저기 안내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십시오. 지금 예. 여기 저 참가자가 지금 100명이 지금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쉬는 네. 동안에 나가시게 되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소거하고 비디오 중지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쉽게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에 저희들이 즉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아니, 회장님, 이게 예? 그 유튜브가 100명으로 제한된 건 무료 계정이어서 그렇죠? 아니요, 이게 유튜브가 아니라 줌에 줌이.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유료 계정이 있는데 그거는 무한정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100명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몇 분들이 연락이 오셨는데 어쨌든 접속이 안 됩니다. 아쉽게. 그 다음번에 우리 할 때는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네. 하여튼, 뭐 지금 진짜 들어오시 못한 분들 직접 뵙고 말씀 못 드리지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하여튼 지금 현 상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게 녹화를 해서, 공유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소거만 해 놓으시고, 다음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 또, 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장 교수님 뭐, 없으시죠? 장희승 예, 교수님. 없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예. 잠깐 녹화를 중지했다가 이제 토론이 재개되면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예.